팍팍한 우리 경제, 경제명의 박시동이 진단합니다. 경제 허준. 우리 경제 아픈 곳을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허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4대 위기를 거론하면서 그중에 1번으로 민생을 거론했습니다. 네네. 또 경제 관련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경제 허준이 보시기에 뭐 진단과 대안 대책 어땠습니까? 일단은 경제가 추락 중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경제를 얘기했다라는 그 큰 틀에서 그런 방향 진단에 대해서 저는 일단 좀 다행이다. 그리고 옳다.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1%대 역대급 성장률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게마저 성장률이 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민생이 거의 뭐 도탄 수준이다. 이런 진단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도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 네. 가장 이제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아리백 관련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년보다 50%나 용량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뒤처지면 산업계 전반에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해 주신 거하고 R&D 관련해서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그 두 가지 해법. 그것도 저는 이제 일단 공감이 갔고요. 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의 근본은 경제다. 이러고 일단 얘기하셨던 그 부분 적극적으로 상황 진단이 옳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민생을 가장 첫 번째 의제로 꺼냈다는 건 그만큼 네.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의견을 한번 정부에서도 좀 경청을 해주길 네. 기대를 하면서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수도권 집값을 들썩이게 만든 이 GTX 소식. 예. 정부가 이제 지난주에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내놓은 대책인데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사실 비판도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GTX가 뭔데? 라고 해서 일단 GTX가 일단 영어 단어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예. 이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도권이네. 그럼 지방 분들이 모르시겠네요. 광역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하철보다 엄청 넓습니다. 네. 그리고 급행이면 뭐야? 조금조금하게 동네마다 다 가는 지하철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띄엄띄엄 가겠네. 거점 위주로 서는 거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가겠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기존 지하철은 예를 들어서 지하 한 6층 정도를 판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지하 한 20층을 파는 겁니다. 굉장히 밑에까지 쭉 파서 쉽게 말하면 대심도 광역 터널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멀리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딱 들어도 공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노선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제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굉장히 깊이 파고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 가야 되고 띄엄띄엄 산다. 공사비는 많이 드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노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노선이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이번에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책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요. 기존에 발표됐던 GTX를 연장한다. 첫째 연장. 자, 둘째 아직 할까 말까 망설였던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는 하겠다라는 신설 확정. 네. 두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걸 이제 수도권이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 붙였는데 지방으로까지 확대하겠다. 이 세 가지가 일단 GTX 관련해서 대책이 되겠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기존 노선에 대한 연장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게 GTX A 노선인데 파주 운정에서 시작해서요. 동탄까지 가는 겁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주 운정에 계신 분이 이거 타고 동탄 갈 일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탄에 계신 분이 이거 타고 파주로 올라갈 일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럼 주로 파주에 한 번 쓰고 고양에 한 번 쓰고 바로 광화문에 쓰고 그다음에 삼성에 있습니다. 강남에요. 동탄도 마찬가지죠. 네. 한두 정거장 지나서 바로 강남 그다음에 서울역입니다. 거기까지가 이 노선의 핵심적인 어떤 사업성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마 환승해서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연장하겠다라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파주에서 연장하면 어디로 갑니까? 북한으로 가요. 거의 그러니까 연장이 최북단이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동탄에서 연장하면은요 평택 갑니다. 자, B 노선, C 노선도 이제 막 착공 단계
이제 착공식을 했어요. 아직 삽도 예. 안 떴습니다. B 노선은 수도권을 가로로 연장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연장되면 어디로 갑니까? 인천 앞바다로 나갈 리가 그렇죠. 없죠. 오른쪽으로 연장하면은요. 현재 마석이 끝인데 음. 춘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 자, 그리고 C 노선도 위로 가면은 동두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네. 동두천까지 연장해서 이거 탈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밑으로 가면은요. 한두 정거장 연장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다 연장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정부의 첫째 대책이 연장인데 현재 하고 있는 A, B, C 노선의 연장이라 함은 위나 왼쪽으로 못 가고 오른쪽 밑으로밖에 없는데 그래 봐야 세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종점이. 자, 그런데 이 세 군데는 다 지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인데 정부 대책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 연장을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사업성 예타를 면제해 주겠다. 왜 사업성 예타가 가능한가? 국고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연장을 하는데 지자체 자체의 비용을 들여서 연장하니까 나는 사업성 예타를 면제해 줄게. 그러니까 빨리 해라라는 게 이 대책의 핵심인데 네. 연장 비용으로 현재 저희가 추산해 봤더니 약 7조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나 옆으로 못 가면 강원도 쪽인데 거긴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결국에는 평택으로 가는 거 하나 하고 수원에서 아산으로 가는 거 하나 딱 두 군데만 연장이 그나마 가능한데 예. 결국 두 지자체가 7조를 내서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걸 감당이 가능하겠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영세한 지자체가 2조를 내서 각각 3조씩이나 2조에서 3조를 내서 이거를 연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즉 네. 연장에 대한 얘기는 사업성 예타는 면제해 줬습니다마는 각 지자체가 예산을 세우는 데 필요한 예산 예타, 예산 투자 심사위원회는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인다. 결국에는 이것도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는 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신설은 어떻습니까? 신설은 현재 C, D 그러니까 아까 A, B, C까지 했으니까요. D, E, F가 이제 신설 검토 대상인데 신설 관련해서는 사업성 예타가 현재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할 건가라고 했더니 사업 시행과 동시에 사업성 예타를 추진하겠다. 즉 예타를 먼저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것만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고 추진과 동시에 예타를 하겠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현재 A, B, C, D도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아서 추진이 안 됐고요. A에 있는 것도 현재 부분 개통 예정에 있고 전면 네. 개통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난 코스라고 불리는 구간에 현재도 민자 유치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사업성이 가장 높다는 노선에 가장 중요한 코스에 민자 유치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D, E, F 노선에 민자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왜 이게 핵심이냐면요. 이번 정부 대책의 총 예산을 다 합쳐보니까 134조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물어봤더니 약 75조 원 정도를 민자 유치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민자 유치 대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신설인 DEF 노선에 걸려 있는데 네. 이 전체 사업의 반이 민자고 특히 이제 그 반 중에 DEF로만 환산을 하면은 70% 정도가 아마 민자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현재 예측이 되는데 사업성이 안 좋은데 민자로 하겠다?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모순에 빠집니다. 뭐냐? 민간은 사업성이 안 좋을 때 안 들어가죠. 그럼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업성을 강제로 높여주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줄게. 네. 또는요 최소 수입 보장 이른바 MRG죠. 옛날에 국가 사업에서 많이 했었던 거. 예. 어떻게 사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는 최소 마진을 보장해줄게. 이 두 가지 아니고서는 답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을 강제로 끌어당겨서 민자 유치를 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가능했지 이 방안 말고는 지금 답이 없는데 이것도 역시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핵심은 신설과 연장 전부 다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추진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 보면은 이제 정부도 다 모르지 않을 텐데. 진짜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현실성 없는 얘기를 정부는 왜 이 시점에 발표를 이 시점에 했을까? 발표했는가? 그래서 방금 앵커님 말씀처럼 결론은 포퓰리즘,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왜냐하면 GTX 노선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관통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의 민심이 수도권에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가 좋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여기 생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없던 노선이 연장이 된대라고 하면은요. 당장의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마케팅의 호재로 작용하고 네.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시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하니까 집값을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소재가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총선을 이런 어떤 부동산 호재로 둔갑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예리하게 분석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총선용 대책으로서 급하게 발표됐다라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이게 참 재원 확보 문제도 그렇고 실현 가능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네요. 한 가지만 더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면 이런 호재가 현실화될 것처럼 기대를 하고 부동산 분양에 예를 들어서 상투를 잡은 분들은 이게 네. 만약에 현실화 안 됐을 경우에 그럼 또 피해를 폭락합니다. 보게 되겠죠. 그 피해가 우리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지방의 평택이나 이런 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업성에 나오지 않아? 평택에 삼성에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평택이 최근에 부동산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그 예. 이유가 뭐냐? 삼성이 들어오고 거기에 거주 단지가 되기 때문에 평택 관련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아파트값이 오른다라는 논리인데 예. 예를 들어서 동탄과 평택이 연결되면요. 동탄에서 출퇴근을 5분이면 하는데 굳이 평택으로 그렇습니다. 이사갈 이유가 오히려 없어질 지방 수도 공동화가 있겠죠.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또 따져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너무 수도권 쏠림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 소멸이 심각한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된 교통 대책이 지방 공동화를 불러오는 건 당연하죠. 예를 들면 옛날에 지방에서 국립 거점 병원에서 다 치료받던 분들이 이제는 두세 시간 바로 서울 올라와서 더 이제 서울로 쏠리지 그렇습니다. 않겠느냐. 지방 상권, 각종 지방의 병원, 공공시설 등이 더 공동화될 그런 우려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따져봐야 될 부분,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오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에 가서 이제 총선 4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철도로 단절되고 노후화된 구도심 지역을 철도 지화하고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GTX 정책에서 얘기해 주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철도 지하화. 그러면 지하에 새로운 철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상에 이미 철도가 있죠. 그걸 지하화한다고 해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하 구간에 해당하는 거는 신설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새로 파가지고 철도 까는 거니까요. 그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그거 왜 합니까? 이미 철도가 있는데. 즉 교통 자체에 방점이 있으면 교통 한기의 지역이나 약한 데에서 교통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지하화하는 게 교통 이 한계 지역을 극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즉 이건 교통 대책이 아닌 거죠. 그럼 왜 추진할까요? 지하화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내렸다고 칩시다. 무슨 돈으로 할까요? 그 지상에 새로 공간이 생기죠. 예. 이 기존에 있던 철도가 없어졌으니까요. 거기 개발 가능한 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 다 지하화된데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번화만합니다. 지상 공간을 지하로 빼서 그 지상 공간이 그 지하화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개발 이익이 있는 곳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수도권을 다 뒤져보면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 지상 공간에 당장에 아파트를 내고 분양해서 그 개발 이익으로 엄청난 철도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지역. 꼽아봐야 3-4군데밖에 안 그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또 몇 군데 안 된다는 거. 몇 군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상으로 가는 지역을 정부가 낮춰준대라는 식으로 속단하셔서는 안 되고요. 냉정하게 보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알기 쉬우라고 하면 건대 앞에 네. 엄청난 그 상업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 지금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 철도가 가기 때문에 이쪽 동네 이쪽 동네 단절이 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예.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 지하화해서 개발이익이 만약에 생긴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렇게 대표적인 랜드마크적 몇 군데 말고는 사실 비용 감당이 안 돼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비판의 측면에 있습니다. 네. 아유 참 기운 빠지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설이 코앞인데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고라는 소식도 있네요. 굉장히 씁쓸한 소식인데요. 지금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게 정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네. 민간 자료라고 안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임금 체불액이요. 작년에 1조 3천억 대였는데 지금 1조 7,800억 대충 1조 8천억까지예요. 그래서 예. 작년 대비 무려 32%나 임금 체불이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일단은 경제적인 이유가 하나 있겠죠. 그동안 이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건설업 관련해서 체불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 무려 49%나 늘었습니다. 건설업 쪽은요. 예.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도 지금 굉장히 설비나 내수가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도 19.4, 약 20%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 일단 경제적 이유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럼 경제 안 좋다고 채물 임금이 이렇게나 막대하게 역대 최고치를 늘어도 되는 건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요. 경제적 이유가 아닌 비경제적 이유도
봐야 된다라는 게 일단 주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비경제적 이유가 뭐야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가 네. 기업이 안 좋다고 해서 월급을 먼저 줘야 되는데 나 이거 월급 안 줘라는 결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임금 체불을 하면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형사벌을 받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막상 임금 체불 관련해서 형사 재판을 받았을 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대부분이 벌금형입니다. 거예요. 실제 징역형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벌금형인데 그 벌금액을 봤더니요 임금 체불액 소송액의 30%입니다. 즉 내가 1억에 직원들의 월급을 줄 바에는 3천만 원 벌금 내고 만다. 네. 라고 하는 경제적 유인이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 환경이 조금만 안 좋으면 이렇게 일탈을 하도록 제도가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법무부 장관일 때 특별 기자회견도 이걸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개선이 안 된 건가요? 제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요. 그 안 좋은 제도 내에서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게 많거든요.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든지. 네. 그래서 작년 4월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한동훈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 기자회견을 해서 이 문제 반드시 시정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기자회견 이후에 달이 갈수록 체불액이 더 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뭐냐? 정부가 노조 때리기, 노조 카르텔 이런 거는 하지만 이 문제를 정말로 시정한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웃을 일이 아닌 진짜 이제 우픈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궁금하실 텐데 네. 결국 비제도적인 그러니까 비경제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이참에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안 좋게 돼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임금 체불이 관련됐을 때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합니다. 네.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꿔줘도 소멸시효가 10년인데 내가 일해서 받은 내 월급을 받는데 3년 안에 받으라니요. 너무 짧습니다. 이거 최소한 5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정부 꿈쩍도 안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3년도 길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제 이 노동자분들이 이제 임금을 체불 받으러 이제 할 때 사주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합의하자. 내가 돈 줄 테니까 합의해다오. 그래서 합의서를 보통 다 울며 겨자 먹기로 씁니다. 자, 그런데 이 형사 절차에 있어서 이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합의서 쓰면은요 형사 절차 중단돼 버려요. 강제로 정부가 형사벌을 강요할 수가 없는 상황. 이것도 고쳐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임금 체불이 심해라고 해서 체감을 잘 못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5배인데 네. 우리가요 일본보다 임금 체불이요 16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럼 같은 경제 규모라고 환산하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30배가 많은 나라입니다. 임금 체불이. 제도가 완전히 잘못돼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동 절차가 종료되면 바로 민사로 넘어가서 빨리빨리 네. 받도록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사주들 형사 처벌만 전담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 이거죠. 이런 게 진짜 카르텔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임금 체불이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임금 도둑이라고 씁니다. 내 임금을 훔쳐갔다 이거예요. 사주가. 그래서 임금 도둑이라고 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장 징역 20년 때립니다. 이런 강력한 제도적인 개선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서울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해서 1조 8천억 원의 현재 내수 경제가 돌지 못하는 상황. 이런 거는 경제적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목소리를 내야 될 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뭐 경제 상황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지만 또 더 네.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 허준으로서 끝으로 일갈해 주신다면요. 네,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이것도 제도 탓하기 전에 반드시 시정될 수 있습니다. 제발 노조 카르텔 말고 악덕 사주 임금 체불부터 해결해서 그야말로 노동 개혁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 전에는 진행된 마지막 경제 허준이었는데 네. 저희가 참 좋은 소식을 갖고 얘기할 날이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일단 설 잘 보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